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20년 4회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너무 자주 나오죠? ERP에서는 개별, 각각의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문제 보니까 3번에 개별 업무 단위로 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틀린 소리가 되겠죠.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리드 타임, 사이클 타임 이런 것들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도 최소화 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B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구축한다라는 거예요. ERP를 구현한 다음에 재설계를 한다? 설계를 한 다음에 ERP를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BPR이 먼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BPR이랑 ERP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요거는 우리 도덕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ERP 패키지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RP를 설정을 하는데 사용자가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요건 용어 때문에 좀 틀리셨을 것 같은데요. 5번에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트랜잭션이 아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용어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규화, 트랜잭션, 컨피규레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용어들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밑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요즘 가끔 이렇게 이론적 관리, 연구자 이런 것들을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정리하라고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읽어만 주세요. 그래서 구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확인하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XY1호는 맥그리거입니다. 7번 문제. 직무 명세서에 대해서 나타냈네요. 직무 기술서랑 직무 명세서 둘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기술서는 일적인 거,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에 비중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직무 도입을 위한 직무 특성 분석으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타났죠. 이거 직무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직무 분석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무 분석은 시작하는 절차고요. 직무 평가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그 자체를 판단하는 건 직무 평가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예시 있으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틀리시면 제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수요와 공급 중에 인력이 과잉됐대요. 과잉이라는 건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데 사람 부족하면 모집해야 되고 사람 많으면은 일을 나눠서 한다거나 해고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일을 하나를 이제 나눠가지고 하라고 해야겠죠. 임시직을 고용한다, 아웃소싱한다, 초과근로 한다. 이거는 사람 없을 때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내부 모집, 외부 모집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회차나 하나씩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저번 회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1종 오류하고 제2종 오류가 나왔습니다. 요거 밑에다가 지금 정리한 거 띄워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발을 할 때 들어가는 건데 3번에 있는 적정 배치는 이거는 이미 뽑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이 문제는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인사를 한다는 거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인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회사 입장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직원을 채용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직원을 채용할 때 기업 입장에서 플러스 되는 용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블라인드 채용은 회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더 적기 때문에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항상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취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3번 문제. 이거는 문제만 읽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자의 욕구, 동기, 적응성, 활동성 등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심리적 평가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거 뭘까요? 성격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NCS가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다가 띄워드릴 건데 NCS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과학적으로 도출해서 표준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이랑 직업 기초 능력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직무 수행 능력하고 직업 기초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직업 기초가 되겠습니다. NCS 문제는 지금까지 2021년 4회까지 지금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NCS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는 이제 평가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나타났죠.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현혹 효과, 관대화, 가혹화, 시간적 오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관대화 경향은 이제 좋게 평가하는 거, 가혹화 경향은 안 좋게 평가하는 거, 이거에 이제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거, 그거를 이제 중심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좋게 평가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중심화 경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승진 관리 방침 중에서 이제 능력주의를 보고 고른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건 내가 일을 잘하면은 급여 더 주고 그다음 일을 못하면 돈 덜 주고 뭐 이렇게 직무급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개인주의, 능력 서열 그리고 이 공동체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요. 종신고용제 이거는 내가 일을 잘하던 못하던 끝까지 고용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건 연공주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경력 개발의 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경력 개발이라는 건 이제 인재 육성의 원칙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 직원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을 키우지 않고 외부에서 스카웃을 한다. 이거는 경력 개발이랑은 맞지 않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이건 뭘까요? 그냥 이거는 도덕 문제 같은데 그냥 용어 찾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인사에 대한 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투입됐을 때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이거는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실제 인사를 할 때는 이제 다른 거를 배우겠죠. 여기에서 답은 이제 학습의 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배운 거를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신기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9번도 인사 담당자로서의 조직 개발과 관련된 역할은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리 전문가, 종업원 조력자, 변화 촉진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용어는 밑에 정리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화 촉진자가 변화에 따른 관리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수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리더십 문제네요. 리더십이 원래 잘 나오는 게 카리스마, 슈퍼, 셀프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데 요번엔 잘 안 나오는 리더십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카리스마 때문에 이거 카리스마 리더십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에도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에서 키포인트를 둔다라고 하면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은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21번 임금 지불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4가지가 있죠. 통화 지급의 원칙, 돈으로 줘야 된다. 직접 지급의 원칙, 당사자한테 줘야 된다. 전액 지급의 원칙, 전액 다 줘야 된다. 정기 지급의 원칙, 일정 일에 계속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긴 지금 간접 지불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한선, 하한선도 단골 문제입니다. 상한선은 기업이 줄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보시면 되고 하한선은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요인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하한선은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준 내 임금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준 내 임금하고 기준 외 임금 요거 2개는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 내 임금, 기준 외 임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속하는 거는 직무급이 되겠네요.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요 이상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답도 안 바뀌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잘렸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자격증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직업능력학교 그런데 지원금 나오고요.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직업병이 걸렸다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거는 이제 세무이급을 하고 오신 분들은 대충은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식대 10만원 많이 나오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많이 나옵니다. 20만원. 그 다음에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나오는 금액 10만원 자주 나오고요. 야간근로수당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보조비까지 이렇게가 좀 주로 나오고요. 나머지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표로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된 월 20만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아니고요. 일단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고요. 출퇴근 용도가 아닌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임직원에게 지급된 20만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이거는 이제 복리후생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기업에서 해준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해주는 복리후생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이 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월급, 휴업수당,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거를 못 받고 퇴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해 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임금채권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요건 용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못 적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7번 문제도 똑같이 이제 복리후생 문제네요. 요거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종업원이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리후생, 요런 거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요즘에 선택적 복리후생이라고도 나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이라고 써도 틀린 답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28번 근로유형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거. 이거 지금 3회 연속 똑같은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답도 안 바뀌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답은 알고 있지만 확인은 해야겠죠. 이거 교대근무제가 아니고 집중근무제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요즘 잘 나오는 거는 원격근무제라고 했으니까 원격근무제도 확인해달라 말씀드렸죠.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부당노동행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3개입니다. 불이익 대우, 환견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3개 부당노동행위인 거 잘 알아주시고요. 사용자의 직장 폐쇄 이거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이거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으로 계속 보여드리는데 글로도 좀 보여달라는 분이 있어서 글도 요번엔 같이 띄워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내용하고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근로자들의 경영 참가 중 자본 참가라고 나왔어요. 요거 자본 참가에다가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자본 참가는 종업원 지주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겠습니다. 32번 문제 이것도 맨날 말하죠. 이거 기본적 숍제도, 변형적 숍제도, 체크오프 제도까지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저번에 한번 영어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 숍 이거는 메인터넌스 숍이 되겠습니다. 32번의 정답은 메인터넌스가 되겠습니다. 33번 요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왔네요.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 사무실,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 이거 원격 근무제라고 한다 그랬죠. 재택근무제라고 쓰시면 안 돼요. 원격 근무제 용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3번의 정답은 원격 근무제입니다. 이번 회차도 나올 만한 건 다 나왔고요. 새로운 유형 같은 것도 나왔지만 제가 다 찾아가지고 밑에다가 첨부해드렸죠.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하나둘씩 더 나오니까 기출문제 더 확인하시고 새로운 문제만 흡수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